제3부 1통 천하, 제13건 천하는 하나 되고 제25장 하나가 되는 천하. 자객 형가 사건은 BC 227년 진왕 정 20년에 일어났고 그 배후 조종자인 연나라의 세자단이 아버지 연왕 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이듬해인 BC 226년이었다. 원래 진왕정은 내친 김에 연나라를 아예 멸망시키려 했었다. 그만큼 자신을 암살하려던 연나라에 대한 분노가 컸다.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냉철하고 치밀한 두 조력자가 있었으니 이사와 위호가 바로 그들이었다. 요동은 멉니다. 그보다는 애초에 계획대로 가까운 나라부터 쳐 없애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애초에 계획대로라는 것은 범수가 입안한 바 있는 원교 근공 정책을 말합니다. 진왕정의 광기에 버금가는 천하 통일의 열정에 휩싸인 이사와 위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멀리 요동으로 달아난 연나라를 치려다 오히려 위나 초 제나라에게 반격의 기회를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라. 진왕정은 두 사람이 가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곧바로 예전의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하여 그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이 떨어졌다. 위나라를 쳐라. 정벌군 대장에는 왕분을 임명했다. 왕분은 백전노장 왕전의 아들이다. 왕분이 거느린 총군사는 10만. 왕분은 함곡관을 나가 위나라 수도 대량성을 향해 밀물처럼 진격해갔다. 이때 위나라는 위경민왕이 즉위 15년 만에 죽고 그 아들가가 왕위에 올라 있었다. 역사는 그를 위왕가라고 부르고 있다. 위나라 마지막 왕으로 시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나라는 위왕가 원년이었고 연나라 세자단이 죽었을 때는 위왕가 2년이었다. 위왕가는 시대의 흐름이 여느 때와 다름을 직감했다. 위기를 느꼈다는 뜻이다. 조만간 우리 나라도. 그러나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려력은 없었다. 대신 그는 온 힘을 쏟아 방비를 굳건히 했다. 대량성을 증축하고 성 안팎으로 호, 해자와 수로를 깊게 팠다. 또 하나 대비책을 강구했다. 제나라와의 연합. 위왕가는 즉시 사신을 보내 제나라에게 연합을 청했다. 위나라와 제나라는 이와 입술의 관계입니다. 위나라가 망하면 제나라도 위급해집니다. 진나라가 어느 나라를 치든 우리 두 나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웁시다. 이 무렵 제나라 왕은 제왕권이었고 제상은 후승이었다. 두 사람 모두 태후 태사씨와 연관을 맺고 있다. 제왕권은 태사씨의 아들이었고 후승은 태사씨의 남동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왕권은 후승의 외조카인 셈이다. 그런데 이 후승이라는 사람이 문제였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진나라는 진소양왕 때부터 진왕정에 대해 이르기까지 범수의 원교 근공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 진나라 대신 이사와 위호 또한 철저하게 이를 지켰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제나라와에 대해 극진한 외교책을 편 것이었다. 그 대상이 바로 제나라 재상이자 제왕권의 외숙인 후승이었다. 우리 진나라에게는 제나라밖에 없소. 진나라 이사와 위호는 때마다 많은 황금을 후승에게 갖다 바쳤다. 이에 후승은 진나라를 완전히 우호국으로 믿었다. 위나라로부터 연합하자는 요청이 왔을 때 재상 후승은 목청 높여 위나라와의 연합을 반대했다. 진나라는 결코 우리 제나라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진왕은 반드시 분개할 것입니다. 위나라와 연합을 맺는 것은 곧 제나라의 앞날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제왕권은 재상이자 외숙인 후승의 말을 따랐다. 위나라 사신에게 답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위나라와 친교를 맺을 필요가 없소. 위왕가가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직후 위나라는 진나라 장수왕분의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 야전을 벌일 정도로 위나라의 군사력은 강하지 못했다. 눈 깜짝할 사이 모든 땅을 내주고 수도 대량성만이 외롭게 남았다. 왕분은 대량성을 포위하고 세차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위왕가는 좀처럼 항복하지 않았다. 때는 여름철이었다. 우기로 접어들면서 연일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되면 공격하는 측이 훨씬 불리하다. 자연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비는 좀처럼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왕분은 마음이 우울했다.
이대로 돌아가면. 진왕정의 희번뜩이는 눈동자를 떠올리자 몸서리가 쳐졌다. 그는 아버지 왕전이 비록 은퇴하긴 했으나 전투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임을 떠올리고 신복부하 한 사람을 집으로 보냈다. 저로 인해 집안이 멸족당할까 걱정입니다. 이를테면 계책을 알려달라는 도움 요청이었다. 신복부하가 돌아와 왕전의 말을 전했다. 옛 성현들은 한결같이 물을 잘 다스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왕부는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퍼뜩 그 말뜻을 깨달았다. 기름 먹인 병차를 준비하라. 순찰이었다. 왕부는 영체를 나와 인근 강가로 나와 물줄기를 세밀히 살폈다. 사흘을 조사한 끝에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대량성 서북쪽으로 황하가 흐르고 있었고 형양을 발원지로 하는 변수 또한 대량성 서쪽을 끼고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것이다. 영체로 돌아온 왕부는 대량성 서북쪽에 커다란 저수지를 파기 시작했다. 이어 황하와 변수의 물을 끌어들여 그 저수지에 담았다. 난공사였다. 이 공사는 무려 3개월이 걸렸다. 마침내 저수지는 넘칠 듯 물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수지의 둑 위로 올라간 진군 대장 왕분이 명을 내렸다. 저수지 문을 열어라. 수문이 열리자 그동안 둑 안에 갇혀있던 물은 태산보다 더 큰 파도를 일으키며 일시에 대량성을 향해 쏟아져 내려갔다. 위왕관은 그 전에 미리 대량성 주변으로 해자와 도랑을 깊이 파놓았었다. 그러나 저수지에서 나온 물을 감당하기에는 애당초 그 크기가 너무 작았다. 해자와 수로는 금세 물로 가득 차 넘쳐 흘렀다. 이윽고 물줄기는 대량성 안으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저수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멈추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대량성은 완전히 침수되었다. 성벽이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렸다. 궁궐 높은 데에 올라가 이 광경을 본 위왕관은 더 이상 진군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다. 아! 탄식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주위로 진군 병사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끝내 위왕관은 투항했다. 왕부는 모든 것을 신속히 처리했다. 위왕을 함양으로 압송하라. 함거에 실려 끌려가는 위왕관은 끊임없이 눈물을 쏟았다. 울분과 상심이 지나쳤는지 함양에 당도하기 전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로써 한때 전국 칠홍이라 뽐내며 천하 패자국을 꿈꾸었던 위나라도 영원히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돌아보면 위나라의 조상은 필고였다. 주왕실에서 갈라진 희씨의 한계파였다. 필당을 얻어 필씨가 되었고 그 후손 필만이 진나라 윗땅에 봉해지면서 위씨가 되었다. 위씨로서 천하의 명성을 떨친 사람으로는 진문공을 도와 천하 폐업을 이루게 한 위주를 꼽을 수 있다. 결초보은의 고사성어를 낳은 위과도 그중 한 사람이다. 위주의 6대손 위원자대에 이르러 지백을 멸하고 절정기를 이루었다. 위씨 왕국을 이룩한 것은 그 아들 위문후대에서였다. 그는 전국시대 초기의 명군으로 다른 열강과 더불어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그러나 우길승천의 진나라 기세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위문후 이래 7대를 내려오다가 마침내는 생존 경쟁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BC 225년 진왕 정 22년의 일이었다. 사마천은 사기의 위세가를 쓰고 나서 다음과 같이 그 소감을 피력했다. 사가들은 말하고 있다. 위나라가 멸망한 것은 신릉군을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당시 하늘의 뜻은 진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가 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다. 위나라가 비록 현신의 보좌를 받았다 한들 어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늘의 뜻,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다른 나라가 명신, 현신을 썼다 한들 어찌 멸망을 면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다소 자포자기 시계평이다. 이미 정해진 현실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는 사마천 나름의 운명관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현신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당시 망국들의 부패한 정치 행태에 대한 비꼼일까? 이제 천하 통일까지는 4년이 남았다. 천하를 하나로. 광기에 휩싸인 듯 이사와 위오는 지체 없이 다음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다. 초나라입니다. 이때까지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연, 제, 초 등 3개국뿐이었다.
이 세 나라 중 그래도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는 초나라였다. 진나라를 상대로 싸워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초나라라는 뜻이다. 이를테면 진나라로서는 실질적인 결승전의 국면에 임한 것이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진왕정도 초나라와의 전쟁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출병에 앞서 두 장수를 불러 승리에 대한 확률을 철저히 점검했다. 먼저 신해라 할 수 있는 젊은 장수 이신을 불러 물었다. 초나라를 치려면 어느 정도의 군사가 필요하오? 이신이 대답했다. 20만 명이면 충분히 초나라를 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한 백전노장 왕전을 불러 물었다. 장군이 초나라를 친다면 어느 정도의 병력이라야 가능하겠소? 왕전이 대답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60만 명은 되어야 초나라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20만 명과 60만 명. 너무나 차이가 나는 대답이었다. 진왕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왕전도 이제 늙었구나. 초나라를 치는데 어찌 60만 명이나 필요할 것인가? 며칠 후 진왕정은 초나라 정벌군의 대장을 발표했다. 이씨는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나가 초나라를 멸하고 돌아오라. 부장에는 몽씨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전명장 몽호의 아들 몽무를 임명했다. 초나라 정벌군의 대장군이 된 이씨는 사기충천했다. 자신이 진나라 제1의 장수로 인정받질 않았는가. 부장 몽무에게 지시했다. 그대는 침구 땅으로 향하시오. 나는 평여 땅을 치겠소. 침구는 지금의 안희성 임천현이요. 평여는 하남성 평여현 일대다. 두 장수는 내기라도 하듯 파죽지세로 초나라 땅을 향해 진격했다. 이씨는 진왕정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단숨에 평여 땅을 함락시키고 이어 초나라의 전 도성인 진현을 점령했다. 몽무 또한 이에 뒤질세라 침구 땅을 몰아붙인 후 성보 땅까지 진격해 나갔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대장 이신에게 제안했다. 이곳 성보에서 합세하여 함께 수춘성을 공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초나라도 변화가 많았다. 애초 초고열왕이 죽었을 때 이원의 교묘한 계략으로 춘신군의 아들이자 이원의 조카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초유왕이다. 그런데 초유왕은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6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16세에 죽은 것이다. 자식이 있을 리 없었다. 이때는 이원도 죽고 없었다. 초나라 신하들은 종친 중 한 사람인 공자유를 왕위에 올렸다. 그가 초해왕이다. 그러나 초해왕은 2달밖에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다. 초해왕의 서영인 공자 부추가 쿠데타를 일으켜 초해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었다. 그가 곧 초나라 마지막 왕인 초왕 부추다. 초왕 부추 3년에 진나라 장수 이신과 몽무가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평여 땅이 함락되었습니다. 침구 땅이 점령되었습니다. 연이은 패전 소식에 초왕 부추는 급히 신하들을 모아 대책을 의논했다. 당시 초나라 장수로서 항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훗날 초패왕이라 불리는 항우는 바로 그 항현의 손자다. 항현은 병법에 능했다. 초나라 최고의 명장이다. 그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신에게 군사 20만 명을 내주시면 신이 능히 진나라 공격을 저지하겠습니다. 의논할 것도 없이 초왕 부추는 항현을 대장으로 삼아 군사 20만 명을 내주었다. 수춘을 떠난 항현은 일단 서릉 일대에 영체를 내리고 부장 굴정에게 지시했다. 이신은 필시 성보의 몽무와 합세하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다. 그대는 노대산 골짜기에 숨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적을 섬멸하라. 나는 그들이 쫓겨 달아날 때 그들의 뒤를 칠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과연 진군 대장 이신은 항현의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 서릉을 향해 진격해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초군 장수 굴정은 이신의 군대를 덮쳤다. 놀란 이신이 군사를 뒤로 물려 대열을 재정돈할 때 또 한때의 군마가 쳐들어왔다. 초군 대장 항현이 이끄는 초나라 주력군이었다. 결국 이신은 대패하여 명액 땅까지 후퇴했다. 그러나 초나라 명장 항현이 이런 그들을 내버려 둘 리 없었다. 사흘 밤낮을 추격하여 명액 땅을 맹공격했다. 이신은 다시 후퇴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항현은 진나라에게 빼앗겼던 평여까지 수복하고 진군을 완전히 초나라 땅에서 몰아냈다.
이신은 패장이 되어 함양성으로 귀환했다. 군사의 반을 잃고 돌아온 이신을 보자 진왕정은 불같이 노했다. 우리 진나라에 패장은 있을 수 없다! 그는 이신의 모든 봉급을 거두어들이고 그의 관직을 삭탈했다. 진왕정은 비로소 깨달았다. 노장 왕전의 말이 옳았다. 이때 왕전은 고향인 빈양의 동양 땅에 내려가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지금의 섬서성 부평현 동북쪽 일대다. 동양은 그중 한 마을이다. 잘못되었다고 깨달은 순간 어떠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이 진왕정의 성격이었다. 그는 즉시 수레를 타고 빈양 땅으로 달려가 허리를 숙여 왕전에게 사죄했다. 과인이 장군의 계책을 쓰지 않아 우리 군대는 초나라 군대에게 패하는 치욕을 당했소. 듣자 하니 초나라 장수항현이 계속 우리 땅을 엿보고 있다 하오. 부디 장군께서는 과인을 위해 노구를 일으키시어 군사를 지휘해 주시기 바라오. 천하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왕정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행동은 너무나 달랐다.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몸 굽힘이었다. 왕전도 놀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사양했다. 노씨는 이제 늙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다른 유능한 장수를 등용하십시오. 불복 혹은 조롱일 수도 있는 이 말을 진왕정은 겸양으로 해석했다. 과인이 잘못했소.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오. 그제야 왕전도 슬며시 조건을 내세웠다. 60만 군사를 내주신다면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좋소. 60만 대군을 내주겠소. 이리하여 백전 노장 왕전은 다시 조정에 들어가 대장군의 인수를 받았다. 60만 대군.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진나라 전병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전이 대군을 이끌고 함양성을 떠나는 날 진왕정은 친히 교회까지 나가 60만 대군을 전송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전송연 자리에서 왕전은 진왕정에게 뜻밖의 사항을 부탁했다. 대왕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왕전은 소매 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진왕정에게 내밀었다. 진왕정이 받아 펼쳐보니 함양 일대에서 가장 좋은 땅과 저택이 적힌 물품 목록이었다. 진왕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왕전은 태연히 대답했다. 신이 이번에 원정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대왕께서는 여기에 적혀있는 전답과 저택을 신에게 내려주십시오. 출전을 앞두고 장군은 어찌 가난을 걱정하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더욱이 진나라 장수 집안 중 지금까지 대대로 부귀를 누린 후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대왕께서 살아계실 때 아예 자손에게 물려줄 저택이라도 마련해 두려는 것입니다. 그제야 왕전의 뜻을 안 진왕정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염려 마시오. 장군이 초나라를 멸하고 돌아오는 날 여기에 적힌 저택과 전답을 모두 장군에게 드리겠소. 왕전은 제배하고 함양을 떠났다. 그런데 이때 왕전의 행동이 계속 이상했다. 함곡관에 이르기 전에 다시 신복 부하를 진왕정에게 보내 요청했다. 비옥한 전답과 저택을 약속받았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왕이면 좋은 동산과 연못도 있었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5번을 더 요구한 것이었다. 보다 못한 부장 몽무가 대장 왕전에게 힐난하듯 말했다. 장군께서는 어찌 그토록 재물에 욕심이 많으십니까?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왕전이 빙그레 웃으며 몽무의 귀에 속삭였다. 전혀 지나치질 않소. 우리 대왕은 성품이 거칠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지금 함양에는 수백 명의 군사만이 남아있을 뿐이요. 왕께서 만일 왕전이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반역을 일으키면 어쩔꼬? 하고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끝장이요. 내가 후손을 위해 전답과 저택을 요구하는 것은 실은 왕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계책에 불과하오. 몽무는 무릎을 쳤다. 자신들을 의심하는 진왕정의 찢어진 눈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이제야 노장군의 높은 지혜를 알았습니다. 진나라 60만 대군 침공. 이 같은 보고에 초군 대장 항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올 테면 오라. 모두 처부수어 회수 강물에 쳐넣으리라. 그도 초나라 전병력을 끌어모았다. 모두 해서 30만 명이었다. 60만 대 30만. 전국시대를 마감하는 결승전다운 병력이다.
초군 대장 항현은 대군을 이끌고 동강으로 나갔다. 진군 대장 왕전은 천중산에 대체를 내렸다. 양군은 십리를 사이에 두고 진체를 벌였다. 그 좌우 길이가 무려 100여 리에 달했다. 그런데 대규모 병력답지 않게 양군은 좀처럼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전 쪽에서 싸움을 벌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가 싸우는 자는 참수에 처하리라. 추상 같은 명의 진나라 군사들은 영문을 굳게 닫아건 채 일절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1년이 후딱 지나갔다. 처음에는 무슨 속임수인가 의심하여 긴장하던 항현도 1년 넘도록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자 차츰 마음이 풀어졌다. 왕전은 늙은 장수라 모험을 피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해이함은 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진군 영체 가까이 가도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예 진군 영체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찜을 해서 돌아오곤 하였다. 이것을 본 왕전이 어느 날 비밀리에 모든 장수를 불러 명했다. 이제야 초나라를 격파할 때가 왔다. 장수들은 각기 씩씩한 군사 2만 명을 뽑아라. 이들을 선봉으로 삼아 앞길을 뚫으리라. 그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던 진군 장수와 병사들은 서로 팔을 휘두르며 기뻐했다. 다음 날이었다. 백발 노장 왕전의 입에서 힘찬 명령이 떨어졌다. 전군은 초군 영체를 향해 돌격하라. 상상해보라. 60만 대군이 일시에 몰아쳐가는 모습을. 마음을 놓고 있던 초군 대장 항현은 갑작스런 함성에 크게 놀랐다.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틈도 없이 군막 위로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튕기듯 일어나 병차에 올랐을 때 항현은 커다란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랬다. 그것은 태산이라도 덮칠 듯한 해일이었다. 항현은 한 조각 나뭇잎이 되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다. 대열을 정돈하라. 악을 쓰듯 외쳤지만 더 큰 함성에 묻혀 덧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항현은 망연자실했다. 꿈이다. 꿈이기를. 그러나 그것이 어찌 꿈일 것인가. 1년을 기다리고 기다려온 싸움이었다. 그것이 한순간에 끝날 판이었다. 부장 굴정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장수 경기가 달아나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그제야 항현은 자신이 할 일을 찾은 듯 경기의 뒤를 쫓았다. 어처구니 없는 퇴각이었다. 달아나는 초군의 뒤를 쫓는 왕전은 승리를 확신했다. 이겼다. 서른까지 쫓아갔다. 항현은 악저 땅으로 달아났다. 왕전은 다시 추격하여 악저 땅을 점령했다. 이번에는 기다. 기는 지금의 안희성 숙주시 동남쪽 일대다. 기를 지목한 것은 항현이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왕전은 군사를 둘로 나누었다. 부장 몽무로 하여금 초나라 도성 수춘을 공격하게 했고 자신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기 땅으로 달려갔다. 먼저 승전고를 울린 것은 몽무였다. 텅 비다시피 한 수춘을 공략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장수 경기가 뒤늦게 수춘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으나 이미 수춘성은 무너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의 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고 자결했다. 결국 초왕부추는 사로잡혀 몽무 앞에 끌려 나왔다. 몽무는 곧 함양으로 사람을 보내 진왕정에게 보고했다. 수춘성을 점령하고 초왕부추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로 진왕정은 함양을 출발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초나라의 멸망이 아닌가. 자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싶었다. 얼마 후 진왕정은 초나라의 옛 도성인 진현에 도착했다. 수춘으로 사람을 보내 명했다. 토왕 부추를 진현으로 압송하라. 초왕부추가 끌려오자 진왕정은 아래를 굽어보며 꾸짖었다. 너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에 오른 놈이다.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로되 목숨만을 살려줄 터이니 이제부터는 백성이 되어 살아가라. 진왕정은 통쾌함을 만끽했다. 수춘성 점령 소식이 알려지면서 초나라 전역의 모든 성들이 앞다투어 항복의 깃발을 꽂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 땅의 항현뿐이었다. 왕전의 추격을 피해 기 땅에 당도한 항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왕부추가 항복하고 수춘성이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 이로써 초나라도 끝인가. 탄식하는 중에 한 사내가 그를 찾아왔다. 초왕부추의 동생 창평군이었다. 항현이 황망히 물었다.
군께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수추는 이미 함락당하고 왕은 항복했소. 나는 차마 진왕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탈출하여 장군께 몸을 의탁하러 온 것이오. 그 기상이 제법 늠름했다. 항연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초나라의 왕통을 여기서 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옛 오나라와 월나라 땅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일단 그리로 가서 나라를 재건합시다. 군께서는 초나라의 대통을 이어주십시오. 그러고는 장강을 건너 날릉 땅으로 들어가 창평군을 왕위에 올렸다. 항연을 뒤쫓던 진군 대장 왕전도 수춘성 함락 소식을 들었다. 이제 되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이번에는 진왕정이 친히 진연에 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에 왕전은 항연을 쫓아 장강을 건너는 일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진연으로 돌아가 진왕정을 배알했다. 진왕정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은 비록 늙었으나 참으로 그 기상이 놀랍소. 회수 일대가 우리 진나라 영토로 귀속되었지만 아직 초나라를 완전히 평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초나라 장수 항연이 창평군을 초왕에 올려놓고 옛 오나라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아예 그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장군이 그 일을 맡아주겠소.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 진왕정은 함양으로 돌아갔다. 진군 대장 왕전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다. 수전에 대비해 부장 목무로 하여금 전함을 만들게 했다. 초왕 부추가 항복함으로써 초나라는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왕전으로서는 모든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었다. 함양과 장강 남쪽 옛 오나라 땅은 멀다. 항연이 창평군을 중심으로 더 큰 세력을 형성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었다. 6달 후 수백 척의 배가 완성되었다. 왕전과 목무는 배를 타고 날릉을 향해 진격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날릉성의 저항은 거셌다. 그러나 역시 역부족이었다. 운제를 타고 올라가 불화살을 퍼붓는 진군의 파상 공세에 날릉성 안의 군사들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어느 날 성벽 위에서 싸움을 지휘하던 창평군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진군이 쏘아대는 화살에 가슴을 맞은 것이었다. 항연은 놀라 창평군을 부축해 행궁으로 모셨으나 끝내 창평군은 회생하지 못했다. 항연이 창평군의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내가 패장의 멍에를 쓰고 오늘날까지 구차스럽게 살아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초나라의 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끝났다. 초왕의 대가 끊어졌으니 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리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치고 쓰러져 죽었다. 그런데 항연의 죽음에 대해서는 같은 사기에서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사기열전에는 창평군의 얘기가 없다. 왕전이 기땅에서 항연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진시황본기에서는 창평군이 죽자 항연도 자살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진시황본기의 일화를 따랐다. 어쨌거나 창평군의 죽음과 항연의 자결로 초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이에 진왕정은 초나라 땅을 셋으로 분류하여 남군과 구강군, 회계군을 새로이 설치했다. 돌이켜보면 초나라는 초무왕대의 왕이라 자칭하면서 주변 소국들을 무자비하게 병탄했다. 그 후 5대를 지나 초장왕대의 천하폐업을 이루었고 다시 11대를 지나 초위왕대에는 월나라를 통합하여 전국 칠웅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 후 초회왕대에 급격히 쇠락해져 마침내는 초왕 부추대에 이르러 진나라 영토로 편입되고 만 것이다. BC 223년 진왕 정 24년의 일이었다. 앞서 얘기했듯 초나라와의 일전은 진왕 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그 결전에서 백발 노장 왕전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진왕 정은 비로소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다. 이제 연과 제 나라인가? 그는 알고 있었다. 두 나라의 병탄은 시간 문제인 것을. 초나라 통합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전은 다시 은퇴했다. 명예로운 퇴진이었다. 대신 그 아들 왕분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요동정벌은 그대에게 맡기고 싶소. 요동이라 함은 연나라를 말합니다. 대장군 왕분은 곧장 요동 땅을 향해 떠났다. 많은 군사가 필요 없었다.
길이 멀기도 하였거니와 이미 망한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차례의 싸움도 벌이지 않았다. 진군 공격. 이 소식에 연왕희는 성문을 열고 왕분을 맞이했다. 왕분은 당연하다는 듯 성 안으로 들어가 연왕희를 함거에 실어 함양성으로 압송했다. 열국지의 저자는 이때 연왕희가 달아나 머물렀던 성을 우리나라 압록강 아래의 평양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 어느 사서에도 그런 기록이 없으며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도 연왕희가 굳이 압록강까지 피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껏해야 사기에 적힌 대로 요동 지금의 만주 일대 땅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열국지 저자는 굳이 평양성이라는 지명을 글 속에 집어넣었을까? 아마도 열국지가 쓰여진 청나라 당시의 사가들 사이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종의 황국사관이다. 연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한 왕부는 돌아오는 길에 옛 조나라 땅인데 땅을 공격했다. 대왕가가 그곳에 거점을 가지고 조나라의 영토 수복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왕가는 왕분의 공격을 받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진군에게 사로잡혔다. 왕분은 역시 대왕가를 함양으로 압송했다. 초나라가 멸망한 다음 해인 BC 222년 진왕 정 25년의 일이었다. 연나라에 이어 대땅마저 평정한 왕분은 곧장 함양으로 귀환하지 않았다. 이제 단 하나 남은 나라. 바로 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연나라 도성이었던 개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그는 역수를 건너 남진했다. 이때 제나라 왕인건과 재상인 후승의 처신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위나라를 비롯한 초나라, 연나라 등이 차례차례 진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두 사람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 제나라만큼은 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다. 오히려 주변 나라가 진나라에 통합될 때마다 사절단을 파견하여 축하까지 해주었다. 이에 대해 이사와 위오는 제나라 사신을 극진히 대접했다. 제나라와 진나라는 영원한 동맹국이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철저히 원교 군공 정책을 따른 셈이었다. 제왕권은 진나라의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전혀 국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중에 느닷없이 왕분의 공격을 받았다. 전혀 싸움이 되지 않았다. 공격하는 왕분이 기막혀 할 정도로 제나라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한때 폐업을 이루었던 제나라인가? 진나라 군사들은 경주라도 하듯 임치성으로 육박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왕분은 또 한 번 놀랐다. 임치성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무슨 계략인가? 경계했으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평상시대로 성문을 열어놓은 채였다. 왕분이 군사를 몰고 임치성 안으로 들어가자 저편에서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나왔다. 제나라 재상 후승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진나라에 항복합니다. 이리하여 왕분은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동방의 대국이자 마지막 남은 제나라마저 점령했다. 승전을 알리러 갔던 사자가 돌아와 진왕정의 명을 전했다. 제나라 종묘를 허물고 제왕건을 폐서인하여 공성에 안치하라. 제왕권은 공성으로 압송되어 갔다. 공성은 지금의 하남성 휘연 일대다. 제왕권의 거처는 태양산 기슭의 한 작은 모옥이었다. 사방으로 소나무와 잣나무만 빽빽히 들어찼다. 인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진왕정은 제왕권에 대해 감시자만 배치했을 뿐 식량을 대주지 않았다. 고작해야 하루에 좁쌀 한 되뿐이었다. 폐서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다. 여러 시종들이 그 집에 함께 머물렀다. 그런 그들에게 좁쌀 한 되는 턱없이 부족했다.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 늘 굶주렸다. 제왕권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밤이면 배가 고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왕권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 자신의 처지를 돌이키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제왕권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자 시종들은 모두 달아났다. 유일한 혈육인 어린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제왕권이 죽은 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이다. 이제는 진나라 백성이 된 제나라 사람들은 제왕권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잠시 슬픔에 잠겼다.
누가 지었는지 산동 일대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유행했다. 소나무야 잣나무야.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구나. 누가 제왕권을 공성에 살게 했는가. 슬프다. 바로 빈객들이로다. 이른바 송백지가다. 제나라 재상 후승은 진나라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수시로 자신의 빈객들을 함양으로 보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사와 위오는 그 빈객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주어 오히려 진나라 첩자로 만들었다. 빈객들은 임치로 돌아와 늘 말했다. 진나라는 제나라를 극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에 후승이 오판을 하여 결국은 제나라를 망쳤다는 것이다. 송백지가에 나오는 빈객이란 바로 이 이중첩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후승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노래였다. 돌아보건대 제나라는 강태공에 의해 일어났다. 제환공 시대에는 춘추 제1의 패공이 되었다. 그 후로 약해졌다가 재경공대에 잠시 반짝했다. 전국시대에 들어서는 전씨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나 그 전씨의 제나라도 결국은 7대에 이르러 제사가 끊어지고 말았다. 이로써 중원에는 진나라만이 남았다. 마침내 천하가 하나로 된 것이다. BC 221년 진왕 정 25년의 일이었다. 일통천하, 천하가 하나로 합해졌다는 뜻이다. 이는 곧 지난 550년간의 기나긴 난세의 세월을 종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추전국 시대는 끝난 것이다. 그랬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였다. 천하를 하나로 이룬 주인공 진왕정은 무척 뿌듯했을 것이다.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그 첫 소감을 진왕정은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과인이 보잘것없는 몸으로 군사를 일으켜 어지러운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혼령이 돌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천하 통일을 이룬 것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상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겸양의 말이 아니다. 실제로 진왕정이 천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에 이미 통합의 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멀리로는 진목공대의 재상백리애가 진나라를 중원의 한 나라로 자리매김하였고 가까이로는 상항, 장애, 범수로 이어지는 명재상들이 진나라를 초강대국으로 이끌어 올렸다. 이들 대에 이미 진나라는 폐업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었다. 진왕정은 다 그려진 그림에 점을 찍어댄 것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진왕정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진왕정의 활약이 미미했다는 뜻은 아니다. 진왕정은 여러 면에서 기나긴 난세를 종식시킬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중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광기가 아니었을까? 그 광기는 때로는 격정과 잔인한 행동으로 분출되었고 또 때로는 냉철한 통제력과 끈기 있는 기다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부리의 제거는 그 광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진왕정의 가장 큰 적은 전국 유궁이 아니라 바로 진왕정 자신이었던 셈이다. 이런 내면의 적을 이겨내고 천하를 하나로 통합한 그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 자긍심은 이내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또 하나의 광기로 이어졌다. 진왕정은 이어서 명했다. 육국이 멸망한 이때 내가 그들과 똑같이 왕후를 사용한다면 나의 공업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아울러 후세에 전할 수도 없다. 나의 칭호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라. 그때까지 진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후를 사용했다. 그런데 나머지 6나라는 모두 자신의 손에 의해 멸망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천하를 하나로 통합한 자신도 왕이요, 자신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육국의 왕들도 왕인 것이다. 어찌 같은 반열에 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진왕정의 생각이었다. 같을 수는 없다. 아니, 같아서는 안 된다. 방법은 두 가지다. 멸망당한 육국의 왕후를 깎아내리든가 아니면 자신의 칭호를 바꾸든가. 진왕정은 그중 한 방법을 명확히 선택했다. 나의 칭호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라. 바로 그것이었다.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으니 앞으로 자신에 대한 칭호를 달리함으로써 멸망당한 육국의 왕들과 구별하겠다는 일통천하의 주인공다운 발상이었다. 이 문제로 이사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은 고심했다. 그리하여 올린 안이 태왕이다. 사람들은 옛날 임금 중 가장 공적인 새 임금을 사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황, 지황, 태황, 신농이라고도 함이 바로 그들인데 그 중에서도 태왕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 진나라의 왕을 태왕이라 호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진왕정은 태왕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눈을 반짝이며 궁리하는 중에 퍼뜩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좋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칭호는 쓰지 않겠다. 첫자는 사망이란 글자 중 황자를 취하고 그 다음은 오제라는 글자 중 제자를 취하여 황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그대들은 나를 황제라 부르라. 이렇게 해서 황제라는 말이 태어났다. 이어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진장양왕을 태상왕으로 추존했다. 진왕정은 다시 명했다. 옛날 주공이 만든 시호제도는 옳지 못하다. 자식이 어찌 아비를 논할 수 있으며 신하가 어찌 임금을 평할 수 있으리오. 나는 이 시호 제도를 폐지하겠다. 나는 최초로 황제가 되었으니 시황제라 칭하겠다. 나의 아들은 2세가 되고 그 다음 황제는 3세로 칭하여 100세 만세까지 길이 전하도록 하라. 진시황 혹은 시황제라는 칭호가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시황제, 황제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대단한 포부였다. 그러나 미리 말하면 통일 진나라는 100세 만세는커녕 2세 황제에서 끝나고 만다.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여기서도 진왕정을 진시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진시황은 계속해서 말했다. 황제가 스스로를 칭할 때는 짐이라 하리라. 이후로는 황제 외에 짐이라는 말을 쓰지 말도록 하라. 짐이란 원래 나라는 뜻으로 1인칭 지시대명사다. 그때까지는 일반 백성들도 자신을 가리킬 때 짐이나 과인이라 칭하였다. 모두 겸양의 말이다. 그런데 진시황의 이 선언 이후에는 황제만이 짐이라는 말을 썼을 뿐 다른 사람은 일절 그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 이 제도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갔고 황제보다 아래인 왕은 짐이라는 말 대신 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는 검수라는 단어를 쓰게 했다. 검수란 얼굴이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당시 일반 백성들의 얼굴은 대부분 검게 그슬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도록 한 것이다. 황제의 명을 제라하고 황제의 영을 조라하라. 이렇게 진시황은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세라는 말도 그중 하나였다. 그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의 인장도 그냥 세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시황은 조나라 병탄 때 빼앗은 화씨의 벽을 깎아 황제의 도장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국세 혹은 세라 부르며 일반 사람들에게는 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때 진시황이 옥새에 새긴 글자는 모두 8자였다. 수명어천 기수영창.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번영하라. 이런 뜻이었다. 이 밖에도 진시황은 많은 것을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천하가 하나가 되었는데 제도가 어찌 여러 개일 수 있겠는가? 황제의 권위에 대한 절대화일 수도 있겠으나 달리 생각하면 효율적인 국가 통치 체제의 확립 선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먼저 9년제의 정착이다. 진나라는 상항의 변법 때 이미 9년제도를 도입했다. 9년제도란 나라의 땅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그 책임자를 임명 파견하는 제도였다. 가장 큰 특징은 세습불허였다. 지금까지 모든 지위와 재산을 세습했던 봉건제도와는 정반대이다. 이는 곧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었다. 진시황은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었다. 군을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를 수 혹은 태수라 했고 부책임자로는 군사부문의 군의와 행정부문의 군감을 파견했다. 군 아래로는 현을 두어 그 책임자를 현령이라 하였다. 참고로 이때 진시황이 나눈 36개 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사군, 한중군, 북지군, 농서군, 상군, 태원군, 하동군, 상당군, 운중군, 안문군, 대군, 삼천군, 한당군, 남양군, 영천군, 낭야군, 설군, 동군, 어양군, 거록군, 평원군, 구강군, 회계군, 장군, 요서군, 요동군, 상곡군, 민중군, 남해군, 상군, 계림군, 과군, 촉군, 검중군, 남군, 장사군. 진시황은 또 각 지역마다 서체가 달랐던 조악한 상형 문자를 하나의 글씨체로 통일했다. 새로운 글자를 개량, 고안하여 보급한 것이다.
이사가 주도하여 만든 이 글자를 일러 소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소전체 역시 졸렬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만들어진 것이 예서다. 이 예서를 고안해낸 사람은 정막이라는 사람이었다. 죄를 지어 옥에 갇혀있는 중에 장난삼아 글자를 써내려가다가 만들었다고 한다. 이 글자의 고안은 중국 한자 역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사의 권위에 눌려 진시황 당시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예서가 보급되어 일반화된 것은 한대에 들어가서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던 도량형도 통일하였다. 6을 표준 단위로 하는 양기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것이다. 수레바퀴의 폭도 일정하게 규제했다. 이를 동궤라 한다. 당시 각 나라 도로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깊숙이 나서 마치 궤도를 깔아놓은 듯 했다. 그 패인 자국을 따라 수레가 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의도적으로 수레바퀴의 폭을 달리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천하가 하나가 되었다. 굳이 궤도의 폭을 달리할 필요가 없었다. 진시황의 이 동궤 정책 역시 중국의 교통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또 있다. 역법의 통일이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역법을 달리했다. 어느 나라는 봄이 1월이고 어느 나라는 11월이기도 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 해 시작을 10월로 하노니 모든 지방 장관은 이때를 기하여 할애를 올리도록 하라. 이는 하왕조의 역법을 본딴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대에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음력과 비슷한 역법으로 바뀐다. 이러한 것들을 주도한 사람은 정의 이사였다. 통일 진나라의 제도는 모두 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사의 활약은 컸다. 육국 통합과 제도 확립의 공으로 이사는 승상이 되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주역이었던 위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은퇴한 것만은 분명하나 그가 어디로 가 어떤 여생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위호는 진시황의 일통천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신의 마지막 선물인가? 천하통일을 이룬 진나라는 겨우 15년밖에 존속하지 못한다. BC 221년에 통일하여 진왕제 2세 3년째인 BC 207년에 유방과 항우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진시황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그는 건축광이었음에 틀림없다. 쉴 새 없이 궁전을 지어댔다. 먼저 함양성 북쪽 고갯마루에 육국의 궁실을 모방한 6개의 이궁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6개의 이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궁을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방궁이다. 진시황이 남긴 것으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다. 만리장성.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진시황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분석행유. 그랬다. 진시황은 사상의 통일까지도 꾀했던 모양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 가지 설을 내는 서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것만으로는 사상의 통일을 꾀할 수 없다고 여겼음인지 제자백가의 학자들을 산채로 구덩이 속에 파묻어버리고 법가와 실용서 이외의 모든 책들은 불질러버렸다. 이렇듯 진시황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려 했다. 그는 서양의 나폴레옹처럼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었던 것일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과연 진시황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했다고 믿었을까? 아니면 아직 하나로 통일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가 불로장생을 꿈꾸었으니 말이다. 진시황. 이런 면에서 그는 신의 세계에 도전한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종장. 돌이켜보면 주왕조는 주무왕에 의해 일어났다. 그 이전에 하나의 시작이 있었고 하나의 끝이 있었다. 주무왕은 그 끝에 이은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제2대 주성왕과 제5대 주목왕대까지 주나라는 크게 번성했다. 제12대 주유왕에 이르러 포사가 등장했다. 여기서 시대의 어지러움이 시작되었다. 제13대 주평왕 때에는 도읍을 동쪽으로 옮겼다. 이것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이른바 춘추시대. 춘추시대 초기를 장식한 나라는 정나라였다. 간웅 정장공의 출현.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힘을 우리는 보았다.
이어 동쪽에서 제나라가 일어났다. 남쪽의 초나라도 일어났다. 북쪽의 진나라도 힘을 길렀다. 힘을 겨루는 시대, 이것이 춘추시대다.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이 연이어 등장하여 마음껏 그 힘을 뽐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그 후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오나라와 월나라였다. 오왕 함녀와 월왕 구천은 바람처럼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져갔다. 그들의 출현과 몰락은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전국시대. 약자는 멸망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더욱 치열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힘을 겨루는 시대가 아니라 힘에 의해 죽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진문공의 후손은 조, 한, 위로 갈라져 새롭게 태어났다. 제환공의 후예는 동해 바닷가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대신 전씨가 제나라를 다스렸다. 정의도 도덕도 윤리도 무너져 내려갔다. 초, 연, 진은 생존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다. 이 7개 나라가 전국 칠홍이다. 힘없는 나라들은 하나씩 둘씩 멸망해갔다. 송나라가 사라졌고 노나라가 멸망해갔다. 800년 주왕조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전국 칠홍 중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는 한나라였다. 이어 조나라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도 멸망했다. 동방의 대국 제나라도 쓰러져갔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나라. 이제 중원 천하는 진나라의 것이 되었다. 일통천하. 주평왕 이래 550년간 이어온 열국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다. 사람의 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 삶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사라져갔다.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어떤 사람은 격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 추악하게. 지금까지 보아온 550년간의 춘추전국 시대는 별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고 흔적이고 방식이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오늘의 우리, 내일의 우리들의 삶이다. 영웅, 호걸, 재상, 말단, 관리, 충신, 간신, 그리고 이름 모를 백성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사람 또한 끊임없이 흐른다. 아, 그 끝은 과연 어디인가? 끝인 줄 알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천하가 하나로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일된 진나라 최초의 자객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고점리. 고점리. 그는 형가의 마격지우이자 축의 명인이다. 전국시대 마지막 자객 형가의 죽음 소식을 들은 고점리는 호련 연나라를 떠났다. 성도 이름도 바꾸었다. 진시황으로부터 수배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송자라는 땅이었다. 지금의 하북성이라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곳에서 그는 한 상인의 머슴으로 들어갔다. 복수를 하리라. 마격지우였던 형가의 복수인지 고국인 연나라에 대한 복수인지 그 자신은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진왕정에 대한 원한과 울분이 가슴 가득히 끓어오를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축을 탔다.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어느덧 그가 축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주인 상인과 그 손님들은 고점리를 상객으로 모시고 번갈아가며 그의 축 솜씨를 감상했다. 송자 땅에 축의 명인이 출연했다. 이러한 소문은 함양궁 안의 진시황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진시황은 음악을 좋아했다. 그 즉시로 축의 명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과연 고점리의 연주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진시황은 단번에 그 소리에 매혹되었다. 궁에 머물며 늘 짐을 위해 탄주하라. 그런데 이를 어쩌냐? 그 곁에 신하 중에 고점리의 얼굴을 아는 자가 있었다. 이 자는 자객 형가의 마격지우인 고점리라는 자입니다. 가까이 두면 위험합니다. 진시황은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의 마음에 든 악사가 하필이면 꿈에서 나타날까 두려운 형가의 마격지우라니. 그러나 그는 고점리를 죽이지 않았다. 그 솜씨를 묻어버리기에는 아깝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찌 짐을 해칠 수 있으리요?
그러고는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고점리의 두 눈을 찢었다. 이제 고점리는 장님이 되었다. 그러나 축을 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함양궁 안에서 진시황을 위해 축을 연주하며 지냈다. 장님이 된 이후로 그의 솜씨는 더욱 빛을 발했다. 소리가 한층 더 그윽해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점리는 몰래 축의 몸체 속에 쇳덩어리를 숨겼다. 곡을 연주하라. 진시황의 명에 고점리는 가까이 다가가 축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곡조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고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쇳덩어리가 든 축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진시황이 앉아있는 의자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고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다. 진시황의 의자가 놓여있는 곳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쇳덩어리가 든 축은 진시황이 있는 바로 앞에 내리꽂혔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죽여라! 고점리는 분노에 찬 진시황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형가가 전국시대의 마지막 자객이라면 고점리는 통일된 진나라의 최초 자객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진시황은 허공으로부터 한 외침 소리를 들었다. 하늘을 보아라. 그 소리에 끌리듯 진시황은 고개를 쳐들었다. 그때 그는 보았다. 하늘 저편 끝에서부터 온 세상을 덮칠 듯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는 시커먼 먹구름을. 그것은 또 다른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기도 했다. 이것으로 평설 열국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